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3,900을 넘은 지 1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 4,000을 돌파했습니다. 놀라운 기세인데요. 이대로라면 연말에 4,100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10만 원을 넘겨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코스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지금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현재 4,030선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1.4% 오른 3,999로 출발해 곧장 4,000을 돌파했습니다. 개장 2분 후에는 4,010을, 10분 후에는 4,020을, 39분 후에는 4,030을 잇따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3,900을 돌파했는데 1거래일 만에 4,000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초 2,400으로 출발했는데 4,000을 넘기면서 올 초 대비 6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60%대 상승률은 G20, 즉 주요 20개국 주가 지수 중 최고 기록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다가 기관도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대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3주년이기도 한데요. 개장 즉시 10만 원을 넘겼고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대 상승세로 53만 원대에 올라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기세라면 연말에 코스피가 4,1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 오른 890으로 출발해 1%대 상승세를 보이며 900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1,44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려온 점도 외국인 순매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436원으로 출발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32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스캠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한 아세안 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정상외교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 피해로 우려가 커진 이른바 스캠 범죄를 언급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각별한 배려를 해준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훈 총리도 한국인들의 안녕이 자신에게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며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에 위로를 표하며 영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참석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조력자와 도약자, 동반자를 뜻하는 영문 첫 글자를 딴 ESP 구상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아세안 연간 상호 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양국 간 교역 규모를 3천억 달러로 확대하도록 도약하며 초국가적 범죄 근절 등 영내 평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가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한 아세안 관계 40주년인 오는 2029년에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모이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역시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과 아세안의 협력이 선순환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정상과 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국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진행한 다음 날인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정상회의는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인데 오늘 최종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에이펙은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경주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주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식 일정이 시작됐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엔 각국 정상들의 방문에 대비해서 정상회의장 주변에서 긴급 대테러 훈련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경비와 보안 모두 강화됐는데요. 보문단지 일대 교통도 통제돼서 취재진 차량 역시 우회해야 합니다. 에이펙 주간이 시작됐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우선 일정을 정리해보면 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펙 회원 21곳의 국장급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서 의제를 조율 점검하는 겁니다. 모레부터는 외교통상 수장들이 모이는 합동 강요회의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은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31일부터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망의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네, 이번 에이펙 행사를 계기로 이뤄지는 주요국 정상회담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미중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네,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단 무역 전쟁 확전은 피한 모습입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 부과를 다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양국의 담판의 장을 마련해준 우리나라 역시 회담 결과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역시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 후에 열리는 에이펙 여러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흘 뒤 정상들의 최종 담판이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번 한 주는 외교적으로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시죠. 네, 먼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회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여전히 쟁점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전해주셨듯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논의 상황을 교착 상태로 표현했는데 사실상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일 회담은 아직 일정이 조율 중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첫 회담이니만큼 친밀감을 우선 쌓고 양국이 수시로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는 건 11년 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 또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실용 외교를 보여줄 기회지만 민감하고 쉽지 않은 현안이 줄줄이 놓여 있어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주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정상회담과 에이펙 등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줄줄이 예고된 이번 주, 민주당은 정쟁을 중단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에이펙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비판도 잊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는데 여야 정쟁이 한풀 꺾일 수 있을까요?
우선 민주당 지도부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며 무정쟁 주간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2002 월드컵이나 IMF 당시에도 정쟁이 중단된 바가 있다며 자신부터 불가피한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 주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대신 코스피 4천 돌파나 일요일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대변인들 입과 논평에서도 국민의힘 당명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면서 숨차게 싸웠던 시간을 돌아보고 성찰 수행을 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과도 보여줘야 할 거라며 정부를 향한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관련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외교 실패가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말의 성찬이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의 인사 실패와 최민희 거방위원장 딸 축의금 논란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은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 정쟁 자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늘 고성이 오가던 국회 법사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례적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시작 전 에이펙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자며 당 지도부에 발맞춰 정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또 거부했고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놓고 일부 소란이 있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등 주제를 두고 의원별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여당의 검찰개혁에 개혁이라고 맞서고 있고 대법관 증언과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일부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정무위와 기후환노위, 국토위 등 상임위 9곳에서도 여야가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거 사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파견이 해제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에 새로 임명된 두 특검보는 첫 출근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특검 파견이 해제된 부장검사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오늘자로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이 특검은 앞서 한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와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제보받아 경위를 확인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씨 최측근이자 주가 조작 2차 시기 김 씨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이후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지난 23일 검찰의 파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도 감찰에 착수하면서 한 부장검사를 원래 보직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이 아닌 수원구검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는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9월 피의자로 입건됐고 만날 당시에는 사건 관련자인지도 몰랐다면서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사건 초기부터 서울고검의 재수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까지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인물인 만큼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추가 임명된 특검보들이 처음으로 출근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 추가 임명된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가 오늘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임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박 변호사는 국민의 우려를 딛고 특검에서 탄력을 받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도록 민중기 특검과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모두 약 20년간 법원에 몸담아온 판사 출신으로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폭동을 미화하고 선전할 목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예,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내란 특검이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특검은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황 전 총리를 불러 기자회견의 목적과 발언 취지를 조사할 전망입니다. 네, 법원에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하나를 선택해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했다는 내용을 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선포 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엔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최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특검에서 밝히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 2부장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제19 감싸기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불렀고 내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주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도 구속 뒤 첫 조사를 진행하며 수색 작전 내용과 구명로비 의혹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경찰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세 번째 조사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오후 1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과 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는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방통위가 2인 체제라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선 이 전 위원장의 두 차례 조사 체포 상태에서 이뤄졌죠? 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석방 명령을 하면서도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경찰은 지난 2차례 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건 아닌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 신청 계획은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 오늘 조사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늘 경찰의 세 번째 소환이 불필요한 출석 요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한파특보가 새로 내려진 곳이 어딘가요? 네, 대구를 비롯해 경북 영천과 칠곡, 안동, 의성, 청송, 영양, 포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로 중부를 덮친 찬 공기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 내일은 남부 내륙의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어제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 평창 등 중부 13개 지역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조금 전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한파특보는 급격한 기온 하강에 대비해 주의하라는 일종의 경고 조치인데요. 중부 내륙은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기준을 충족해 특보가 해제된 겁니다. 실제 오늘 아침 양양 설악산은 영하 5.4도, 경기 파주 영하 0.6도, 서울도 3.7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10도가량 낮아졌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서울은 11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무르며 쌀쌀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기압 차이가 커져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충남 이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던데 기온이 어느 정도나 내려갑니까? 네, 내일 아침 강원도 대관령 기온은 영하 4도, 파주는 영하 2도, 서울도 영상 2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아래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맑은 하늘 탓에 밤사이 지표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복사 냉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찬 공기가 이미 내려와 머물고 있어서 바람은 오늘보다는 다소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한 뒤 점차 누그러져 모레부터는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을 걸로 내다봤는데요. 갑작스러운 큰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두꺼운 외투로 체온을 지키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나 긴급 여권 발행 등 위기 신호가 급증했던 거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험 전조 증상을 제때 포착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긴급 여권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제외 공간을 통해 발급받는 여권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긴급 여권 발행이 늘면 현지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인이 많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탈출한 피해자 일부도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밤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도망 전화와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긴급 여권과 비자를 재발급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여권 발행 건수가 이미 지난해부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긴급 여권은 190건으로 지난 2023년 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발행 건수가 150건을 넘겼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국외도피 사범도 급증했는데 지난 2015년에서 재작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이 도주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5배에 가까운 12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20명 정도가 캄보디아로 도피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도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1명, 2023년 17명에서 지난해 220명, 올해는 1월에서 8월 33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대해 태국과의 충돌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9월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올라가면 이건 위험수위니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든가 외교부나 관계당국이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가 또 있는가라는 거죠.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의 징조가 잇따랐는데도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신고된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실종 의심 사건 가운데 160여 건에 대해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치, 감금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측과 우리 경찰이 TF를 구성하는 방안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경찰이 발표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실종 의심 사건 162건에 대해 안전 여부와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고가 접수된 513건 가운데 이미 귀국한 295건과 안전 여부가 확인된 미귀국자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외 납치 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벌인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 피싱 범죄 가담자들이 자수하도록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태국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우리 국외 납치,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측과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논의의 진전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앞서 납치, 감금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TF와 관련해서는 아직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현지 합동 현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 2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인데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더 보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박 씨를 출국시켰던 대포통장 모집책 등 2명은 구속 송치하고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 강남 학원가 마약 총책 공범이 박모 씨 사망의 주범이라는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을 상대로 입국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 송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에이펙 기간에 돌입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만이라도 싸우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싸우지 말자. 사실 많은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정치권이 이게 싸움이 업인 양 비춰지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 말자란 말이 굉장히 무슨 특별한 일처럼 하는데 원래 평상시에 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오해하는 게 정쟁은 솔직히 지향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에는 논쟁은 있어야 돼요. 논리로 싸우는 거를 허락해 준 게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면 논리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싸우는 게 뭡니까? 그냥 뭐 꼬투리 잡고 신상을 공격하고 이게 정쟁이에요. 싸워봤자 나중에 결과가 생산적인 게 안 나온다. 이게 정쟁인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에이펙 기간에만 안 싸운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싸우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어떨까? 뭐 에이펙 정말 세기의 외교 무대가 열렸으니까 이 성공을 기원하는 부분이 여야 막론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쟁만 하지 말고 논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계속 국감 기간이잖아요. 이번 주에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청래 대표도 국회가 지금 싸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안팎의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싸우는 거를 잠깐만 보여주지 말자 이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국감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만 그래도 여당 대표께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그런 정쟁 중단 선언을 하셨으니까 여야가 같이 그 말씀에 따라서 싸우는 모습보다는 국감에 충실하고 이제 국감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을 겁니다.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요 4,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 10만 선을 터치하면서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거는 이제 5,000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5,000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화가 되고 있죠. 3,000 넘을 때도 어떻게 뭐 5,000까지 가겠어? 3,500 넘을 때도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는 이게 3,500선을 돌파하고 4,000에 가까우니까 중국이 개입했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조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고 10만 전자를 오늘 넘는 거 보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어떤 금융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자산 건전성이 조금 더 올라가서 뭐 청년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5,000 코스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제발 뭐 다른 정책으로 비판하는 건 좋으나 그냥 음모론으로 비판하는 거 그런 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이 싸진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형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고 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도 뭐 관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하다 흐름이. 그러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이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세제도 확실하게 정부에서 해 주셔야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돈이 잘 돌고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수준의 조치까지 따라 주셔야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견조한 흐름으로 될 것이다. 그래 5,000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흐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후속 조치 또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1.2%를 기록했는데 지난주가 52.2%였으니까 지금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1%포인트가 지금 빠진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갤럽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2주째 하락세거든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하락세는 있어요. 그런데 폭락하진 않았다. 사실 뭐 이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부동산 대책의 초강도에 대한 저항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하락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정부도 부담이 될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규제 책이고 사실상 국민들이 좋아할 분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잡고 그다음에 좀 순차적으로 안정된 어떤 주택을 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저는 선거를 앞둔 따지고 보면은 이 과감한 정책이다. 어쩌면 분리할 수 있는. 불리한 정책이에요. 뭐 분리해요. 그러면 왜 던졌냐면 순수하게 정말로 이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부동산만 다 반영이 됐다면 급락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4천 코스피 이런 또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시킨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오차 범위 내에서 하락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나름대로 또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이 2.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0.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국민의힘의 상승폭이 너무 미미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이 많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꽤 견조하죠. 근데 그것과 여당의 지지율과의 관계를 볼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추세도 좋지가 않아서 그 여당발 어떤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드라졌던 부분을 저희가 상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제1야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빠지는 만큼 오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뭉칠 만큼 뭉친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돼 있다고 봐야 하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레이시아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중 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은 신내각 출범 전인 지난 8월 방문하였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님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 교류가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 플러스 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그리고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영내 경제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 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인구 고령화, 저출산,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 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 플러스 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반세기 전 아세안 플러스 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 스캠 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 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화 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 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 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국가 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아세안 뿌리 플러스 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아세안 플러스 3는 전 세계 인구의 30%, GDP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아세안 뿌리 플러스 3 협력이 복합 위기 극복과 올해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이러한 위기 극복과 비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슬리.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앞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또 한중일 3국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고령화와 디지털 격차, 또 국제범죄 등을 언급하면서 다방면에서 아세안 플러스 3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번 11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각 개개인의 부동산 보유 관련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불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로 튀었습니다. 부동산 6채를 보유했는데 모두 합쳐서 8억 5천만 원이다. 그런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 6채의 주택, 아파트 포함해서요. 예. 거기가 실거주와 다른 목적에 있다. 6채를 어떻게 실거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예. 그러면은 그게 서울 내 6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안양에도 있고 홍천 충북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를 실거주를 한다는데 물론 배우자도 있고 본인도 있고 부모님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주택을 6채를 가졌는데 8억 5천이에요. 납득할 수 없잖아요. 분신술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 여당 그리고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장동혁 대표가 참 모양새가 구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애초부터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은 감정이 있죠. 이거는 사실의 문제보다 인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인식의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 이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했는데 좀 과했다. 결국에는 저는 그 본인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나 주택도 주택이지만 토지 문제, 충남에 있는 그 일정 부분의 이 그 토지 자체가 예. 거기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개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저는 다 파헤치게 되면 예. 장동혁 대표는 이거 사실상 그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있을 게 아니라 대표로서도 이거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다. 예.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6채 중에서 한 2채 정도는 또 지분만 일부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차에 비유를 해서 장동혁 대표를 나름 두둔하고 있더라고. 이 두둔은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자동차에 비유해서 예.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과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하게 보는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고 시장 상황과 또 국민적인 어떤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다. 이런 이제 공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다 보니 장동혁이라는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해서 이러이러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어떤 논지의 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도 본인에 관한 사항이니까 해명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시면 될 일이라고 보고 물론 정치인으로서 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언뜻 듣기에 이렇게 많은 집을 왜 소유를 할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을 테니 적절하게 더 해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 때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집이 몇 채고 집을 어떻게 샀고 뭐 땅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이 야당 대표의 어떤 집 소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한다거나 또 더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상경 전 차관 경질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러면서 다시 야당의 대표를 뭐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소유 문제 가지고 공격하면서 넘어간다. 그러면 책임 문제가 남아요. 결국 정책에 대한 결과 책임은 여당이 지는 거니까 거기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국민들은요. 자, 더 확대를 해서 이제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쪽이 더 허물이 많냐 그걸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패를 가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300명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좀 부적절하게 얻은 거를 다 판다 예를 들어서 팔 수도 없겠지만요. 규제지역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사하는데 뭐 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붙이는 것. 중요한 거는 정책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안 갖고 있으니까 떳떳해요. 이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은 국민의힘이 먼저 이 부분을 초래한 거예요. 원인 제공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 대책이 나왔고 초강도고 국민들의 감정은 좋을 수 없어요. 그 감정이 좋을 수 없음을 악용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무엇으로 기름을 붓느냐. 정책 위반자들이 내로남불, 집이 몇 채야 이런 거가 확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러면 당신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갖고 있어? 국민들이 알아야겠어. 결국에는 사실 정치권의 지도자들이나 정책 위반자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 게 대책전에 있는 건 지금 현재 대책에 어떤 성패, 효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 감정에 불만 지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더 보완하려면 이런 걸 내놔라.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 부동산 대책에 늘 실패해왔고 정권을 책임질 만한 책임감이 없다. 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야당다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몇 채 있느냐. 말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비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소유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어떤 내 집 갖기의 희망을 뺏지 않는 그런 사안으로 추가 세부적인 보완 대책을 우리 정부도 내놔야 된다. 그래야 이 논란이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뜻이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정책의 본질에 좀 집중하자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 부동산 민심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개별 발언에 자제를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좀 한 발짝 뒤에서 좀 로키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적극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청래라는 사람이 왜 뒤로 물러 있을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거 망했다는 것.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쉴드 치는 거 보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가 부각된 거죠. 이 민주당 정권이 이 11호 주거 재앙 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봐요. 네,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취임 일성에서도 나가서 싸우는 역할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반발짝 뒤에서 로우키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그 당대표로서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뭐 검찰 개혁 등등은 대통령실에서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 하는데도 당이 먼저 앞에서 하겠다. 대통령이 토론을 하자. 내가 주재하겠다 토론을. 이런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다음 날 개혁은 폭풍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분인데 유독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계셔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당은 좀 뒤로 물러나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정책적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정부에서 발표한 이 대책 세 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동산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뭐 집값 안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다면 여당이 뒤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도 큰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하면 당은 뒤로 빠지고 정부만 외로이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국토교통부가. 거기다가 이제 차관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정책을 끌고 나가겠어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규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과연 정부 힘만으로 가능하겠느냐. 민심을 흡수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뭔가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작동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여당이 여기서 한번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조차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여당 의원들께서 특히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계속 꼬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패턴을 읽은 거죠. 말하면 나의 부동산이 다 공개된다. 그 패턴이에요. 말하는 사람 다 공개돼요. 1차관도 그랬고 뭐 총리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복귀영 의원도 그랬고 창동혁 대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순간 본인의 어떤 이 부동산의 소유 내역 자체가 쟁점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할 필요 없다. 저는 로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당에서는 문금주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에 비공개 토론을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소유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급 대책도 좀 확실한 정보를 좀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세금 문제도 보유세를 높일지 취득세를 낮출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시장의 정상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전월세 이게 이제 코앞에다 진 문제입니다.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로키로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지금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기회의 사다리 얘기를 하는데 기회의 사다리가 이거는 완전히 선명하게 구분돼서 끊어주고 이어줘야 됩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했기 때문에 투기 수요자의 사다리는 다 단절을 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집을 가지려는 기회 사다리 주겠다. 이 양분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조속하게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것들이 이 부동산 대책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인데 예. 이게 우리의 태도라든지 로키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세심한 대책. 저는 이런 부분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지금 정청래 대표 녹취를 들은 게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자 잠시 지금 대통령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양자회담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26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휘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국인 전담 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키로 전격 합의하고 전담반 내에 한국 경찰 파견 규모 및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재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 말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답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온 점을 평가하고 작금의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3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2029년 한 아세안 40주년을 바라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스캠센터 범죄 근절을 위한 아세아나폴과의 합동수사 및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며 아세안과 처음 함께함을 환영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한 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및 해양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 발언의 CSP 비전에 대한 구체 방향을 정하며 한국은 아세안 국민들이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고 아세안 국가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이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의 훈마네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범죄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서 두 정상이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리아 전담반이 11월부터 가동되기로 했다라는 그런 합의 내용을 지금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은 양국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국민 피해 최소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전에 이제 캄보디아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됐고 지금 아세안에 갇혀서 대통령께서 이 스캠 문제 자체가 초국가적 범죄다. 이걸 근절하는 데 힘을 합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캄보디아 쪽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만 우리 국민들만 찾아온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죄 조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국제 이 사법 그 시스템 안에서 도려낼 수 있어야 저는 향후에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를 마음 놓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또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첫 어떤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캄보디아에 대한 그 혐오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좀 늑장 대응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뭐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지금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도 모두 국제범죄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엄중하다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뭐 단발적인 범죄 상황이 아니고 우리 청년 실업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해결책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단체들이 국제 범죄 단체들이 거점을 자꾸 옮겨가면서 이 나라로 갔다가 저 나라로 갔다가 하는 것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연루가 된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한과 동시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범죄의 피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담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꿈의 고지인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른바 10만 전자 고지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염승환 LS증권 이사 연결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0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무려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 오른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또 그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에 AI 효과 때문인데 얼마 전에 그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DRAM 구매를 요청했는데 그 물량이 좀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 기대감과 근데 이제 공급은 또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이제 코스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정부 정책이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도 계속해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코스피 5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좀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본의 물꼬를 좀 트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좀 꾸준하게 좀 추진했던 것도 일단 코스피 4천을 넘는데 좀 일조를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 건 이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현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업들, 많은 이제 국가들이 사실 지금 부채가 많은 편인데도 이 부채를 줄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재정 지출 늘려가지고 돈을 푸는 쪽, 뭐 코로나만큼은 아니더라도 금리도 낮추고 이제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 좀 공통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큰 축의 효과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코스피가 이제 4,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주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반도체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27년까지는 좀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게 뭐 주가는 사실 언제 꺾일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 업황을 보면 27년도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수요는 뭐 좋은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AI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최근에 또 윈도우 10이 이제 업데이트가 종료되다 보니까 이제 PC를 또 교체해야 됩니다. 윈도우 11로 바꾸기 위해선 그런 이제 PC 교체 수요도 있고 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폰 교체 주기가 한 4년 돼가지고 또 돌아오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AI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필요한 여러 이제 소비재 제품에서도 교체 수요가 이제 붙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수요는 좋은데 이제 항상 반도체 사이클이 어려웠던 게요. 이렇게 수요 좋으면 공급을 늘려서 공급 강이 과거에 많이 왔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되게 독특한 게 공급을 늘리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HBM이라는 이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만 해도 만들기가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늘리기가 좀 쉽지 않고 근데 지금 공장을 지어도 반도체 공장 짓는데 2, 3년 걸리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28년도 돼야 공급이 는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이렇게 수요는 느는 사이클이 이제 27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적어도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지금 확실시되는 분위기고 또 연말 추가 인하설까지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했죠. 이제 물가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기도 조금씩 좋지는 않고요. 고용 지표가 꺾이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관세형에 있는데 미국의 주거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가 이제 아파트 공실료 같은 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꺾여버렸거든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는데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번 주에 열리는 FOMC에서도 금리 인하는 할 것 같고 12월에 열리거든요. 또 이때도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주식시장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한 번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뭐 심지어 내년까지도 금리를 순차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에서는 한국 증시는
이제 과거에도 좋았고 특히 이제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금리 인하는 좀 일회성이 아니라는 측면에선 한국 주식시장에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칠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은 좀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잘 안 되면 시장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제 29일이죠. 그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협상이 잘 된다면 사실 당연히 이제 국내 특히 자동차 같은 업종들한테는 관세가 낮아지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좀 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매듭을 짓고 다음 날 이제 미중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잘 지어주면 본인의 외교적 성과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한국과 좀 빅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도 되게 중요한데 뭐 오늘 이제 새벽에 여러 뉴스들 아마 보셨겠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중국의 하리펑 이제 부총리 만나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합의는 거의 좀 돼가는 분위기인데 물론 이제 미중 정상끼리 도장은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뭔가 무역 합의가 이끌어질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좀 짚어보자면 지금 뭐 코스피가 전례 없는 가파른 오름세인데 연말까지 4,100선까지 닿을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있는 반면에 너무 과열된 상태라서 조정 국면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좀 과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뭐 주가 많이 오른 거는 뭐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겠지만 과열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가장 큰 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시장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졌는데 시총 대비해서 뭐 이렇게 예탁금 물론 뭐 예탁금이 많이 는 것도 사실이지만 신용 매매라 그러죠.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과거랑 비교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열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숨고르기는 할 수 있지만 과열 신호는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제 배경들 앞서 설명드린 그런 조건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 코로나 21년도에 주가 지수가 상당히 코스피가 그때 좋았을 때는 일회성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어지고 이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조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뭐 저도 좀 쉬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 그거는 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고 아직은 좀 우리가 과열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증시 관련 상황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경찰을 보면 안심하고 경찰서를 보면 이제 든든하게 시민을 지켜주겠구나. 나의 안전을 지켜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후진국가, 소위 후진국가 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취재를 하면서 후진국에서는 보면 경찰이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경찰을 보면 안심하고 나를 지켜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반가운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경찰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불안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언제 나를 잡아 가둘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법을 해석하는 자가 대법원에서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지금 경찰에 보면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게 된다며 법을 해석하는 자가 판결 무죄를 주장하는 나라가 됐고 경찰과 법원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소식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핵을 인정하는 발언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기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걸로 해석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Well, I would if he would contact. I mean, I was the last time I met, I put it out over the internet that I'm coming to South Korea. If he'd like to meet, I'm open to it. 거래형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며 핵 국가로서의 대등한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복귀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넓혀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은 건너뛴 채 체제 인정과 제재 완화가 협상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nd so any discussion, any summit with Donald Trump or anyone else is going to occur on the premis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it's not going to be about denuclearization. 이럴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의 직거래에 대비해 어떻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김정은과의 만남이라는 이벤트를 위한 대수롭지 않은 추임새일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위한 큰 그림의 시작일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경주는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죠. 이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정말 정상외교 슈퍼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죠. 사실 남의 잔치 왔으면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29일 하다 30일 날 가버리거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근데 왜 저런 행보냐면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자 외교에선 자신 모습보다는 이 미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또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
김 위원장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가 제일 눈에 띌 거고요.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접촉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거리고 또 일본과 미국, 미일 정상회담도 사실 주목거리예요. 여기가 지금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이 케미를 같은 보수로서 우파로서의 어떤 케미를 맞출지 아니면 기존에 합의됐던 지금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불만이거든요. 이 문제가 야기될지 이것도 좀 주목거리입니다. 예.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한지살리기재단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련해서 한지살리기재단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는데요.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상외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 최대 과제라고 하면 관세 협상 타결 여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정적인 합의는 가능한데 예.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쟁점은 남아 있고 예. 최종 조율 과정이다. 그런데 이제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가 완전히 뭐 공동 합의문까지 마련돼 있다고 말했고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3,500억 불, 그중에 이제 1,500억 불은 조선 쪽으로 비교적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2,000억 불의 이제 투자 방식, 형식, 그다음에 이제 단계, 기한, 그다음에 수익 배분 이런 이제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긴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상당 부분 이게는 좁힌 것 같고 예. 우리로서는 이 대통령 언급처럼 파멸적인 안은 받아들일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미국도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납득을 한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거의 이견은 좁혀가는데 예. 그게 에이펙일지 아니면 에이펙을 계기로 좀 더 시간을 갈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아직 그 주요 쟁점이 교착 상태라고 밝혀서 이번 에이펙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지금 한미도 관세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계기고 예. 또 미중도 결정적인 계기거든요. 근데 이제 베센트 미 재무장관 허리퐁 부총리가 합의한 걸 보면 예. 그냥 상황 관리예요. 히토류 1년 연기한다. 예. 미국에 대한 압박, 관세도 연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만족할 만한 누가 이겼다고 하는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고 예.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진 거거든요. 근데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 전쟁이 예. 지금 합의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도 그렇지만 예. 우리도 쉽지 않을 거다. 이 계기에. 예.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죠. 예, 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중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좀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베이징 갔어요. 예. 10월 10일 리창 총리가 평양 갔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 북중 관계로 가는 것 같지만 중국과 같은 이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 국가에서는 서열 2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진핑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习주석이 11년 만에 경주로 오거든요. 예.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도 하겠지만 지금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흐름이고 또 이재명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 개선하겠다, 유지하겠다는 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흔들어 놓고 있고 동맹의 신뢰도 사실은 손실을 동맹의 신뢰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진핑의 대외 정책은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있던 빈자리를 파고드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한중 정상회담 통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 무역 전쟁으로 지금
동병상련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이견보다는 오히려 더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중 관계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한일 관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 앞으로 어떤 관계 보일까요?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뭐 우경화, 그다음에 일본 우선주의, 그다음에 이제 반한 이런 거는 이제 총리 되기 이전이에요. 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올 때랑 다르거든요. 이제 집권하면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지금 다카이치 일본도 지금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리 되기 전에는 말이 좀 험했는데 되고 나니까 나 김치 먹는다, 한국 화장품 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 이시바 총리의 노선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지금 한미일 관계도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도 이걸 그냥 가져가요. 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도 이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북미 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일단 말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판문점 단장이 관측되기도 했거든요. 이렇다면은 지난 2019년 때처럼 깜짝 만남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2019년 트라우마가 너무 크죠. 2019년 6월 29일 날 아침 7시경에 트윗해서 다음 날 3시 때인가 만났거든요. 30여 시간 만에 되니까 이제 그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CNN은 뭐 판문점 인근 카페를 임대하고 또 유엔사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을 중단시키고 또 북한도 북측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세비온 주한미 대사 대리인데 그걸 또 대사 대리로 또 바꿨는데 그 케빈 김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트럼프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을 실무 조율화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좀 맞아 들어가죠. 거기다가 9월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추억 없거든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노딜로 충격을 받았고 2019년 6월에 또 나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비핵화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만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노벨상 평화상 원하는 게 기정사실이고 본인도 그걸 숨기지 않는데 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것도 제일 큰 행사가 이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주재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본인 사인이 들어가요, 사실은. 거기다가 아마 중동 사태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러우 전쟁 뭐 푸틴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큰 카드 지금 석유 제재 그다음에 토마호크 카드까지 꺼내들어 이 토마호크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 핵 카드를 드러낸 이유는 지금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핵을 막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시간은 걸리지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퍼즐이 김정은, 트럼프 세컨드 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꼭 만나고 싶겠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핵화 타이틀만 없다면 만나겠다는 북한. 근데 이를 상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메시지일까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언론 보도가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뉴클리어 파워다 그랬거든요. 요거를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을 하면 한국말은 동일하니까 NPT 비확산 조약 국제 조약에는 핵 보유국 공식 인정된 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거든요. 이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뉴클리어 파워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핵 보유국은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사실 없는 용어예요. 그냥 뉴클리어 파워 대한민국도 뉴클리어 파워다. 원자력 대국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야 그러면 그래 넌 핵 가졌어? 인정하는 거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뉘앙스가 있는 말을 던지지만 핵 보유국 인정처럼 보이지만 공식 인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던진 거죠. 약간 노린 발언일까요? 그렇죠. 이게 아주 뭐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예.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인 발언인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취임 당일날도 있고 3월에도 있고 이번이 3번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실수 과장을 많이 하지만 예. 이렇게 일관되게 쓴다는 얘기는 예, 예. 본인이 전략적으로 이 용어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말해놓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한 다음에 비핵화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게. 예. 그 뉴클리어 파워니까 비핵화해야 돼 이게 아니고 뉴클리어 파워야 뭐 만날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 이제 김 위원장으로서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나한테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어? 그럼 비핵화는 아니니까 나가서 만나볼까? 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네. 비핵화를 위한 주요한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기 어려워요. 그냥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예. 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지금 에이펙인데 혼자 지금 뭐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묘, 그다음에 인민군 러시아 파병 기념관 소위 혼자서 나홀로 그 왕따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를 만나면 시진핑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트럼프를 만난 그럼 김 위원장으로 대내적 위상이 강해지죠.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향후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입구를 만드니까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죠. 비핵화 약속은 아니니까. 예. 근데 트럼프 역시 이걸 통해서 내가 입구를 만들었어. 그럼 또 이제 정치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죠. 예, 끝으로 이 부분 좀 짧게 들어볼게요. 만약에 북미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일단 웨이트 앤 시입니다. 일단 먼저 만나라. 예. 피스메이커 해라. 예. 난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예. 우리가 배제돼도 상관없다. 일단 상황 안정을 위해서는 둘이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제 용인을 할 거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도 공기가 무척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3도로 어제보다 4도, 예년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겨울 외투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시민들도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았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와 경주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3.7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2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이미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파특보 자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9시를 기해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은 한기가 남부 내륙까지 깊숙이 파고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한 뒤 모레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